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오늘은 시간 딱 맞춰서 시작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오늘 제목을 먼저 조금, 제목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제가 오늘 시간도 빨리 맞춰왔거든요. 이상동기 범죄 어떻게 막을까? 이거 아마 예고 제목으로는 은평구 그 일본도 사건과 관련된 제목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제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 자체도 우리 모두가 다 놀랄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그리고 이거를 정신의학계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것도 고민은 필요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하나의 또 편견을 조장하게 된다거나 혹은 한편으로는 그냥 그 자극적인 소재거리로만 사용된다거나 이런 건 좀 경계를 하고 싶어서 일단은 주제를 무겁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가져오면서도 이거 방송을 하는 게 맞을까? 이거 다른 이제 정신과 학회나 제가 존경하는 정신과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한 내용이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도 하고요. 또 제목을 뽑는데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목보다 더 자극적인 제목도 뽑혀 있었고, 근데 다만 예전보다 나아진 게 예전에는 마치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에다가 자꾸 이렇게 정신질환을 갖다 붙여가지고는 이제 제목을 올려서 문제가 됐었다면, 네.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그 언론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사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좀 민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사를 제목을 뽑고 기사 내용을 서술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준칙들이 이제는 기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인지가 돼서 예전처럼 아주 자극적이고 또 혹은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편견을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이야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일단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좀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업로드되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방금 한 내용이 앞부분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인사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죠. 저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윤희님께서 네, 인사해 주셨고 주아의 미안 채널님 그리고 앨리스 H님께서도 이렇게 세 번째 안으로 1, 2, 3등으로 인사를 해주셨네요. 행복소금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행복한 토끼님께서는 갑자기 일본도를 묻지마 범죄도 아니고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거를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죠. 이미 아마 언론 쪽에서도 몇 번 언급이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진술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이제 정신질환 자체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로 진술된 내용이 이제 방송을 타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앨리스 H님께서는 휴가가 되니까 뵐 수 있네요. 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시겠죠, 그죠? 네. 평일 아침이라서 라이브는 늘 놓쳤는데, 나온산 보셨다고 하시면서 병원이 지하에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병원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리고 제가 병원 개업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니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을 지하에다가 부르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병원 망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1번이 지하에서 임대료가 좀 쌌고요. 강남이 비싸잖아요. 임대료 싼 데를 찾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굳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마음 저 깊은 무의식으로 내려간다. 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한번 마음 깊숙한 곳을 같이 조금 들여다봅시다 라는 의미를 갖다 붙였죠, 제가. 갖다 붙였죠.
자, 유인님께서는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면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너무 낮죠. 예. 이번에 위메프랑 저 여기서 얘기 잘해요. 티몬이죠. 여기서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이쪽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큐텐 대표인가요? 그분이 어느 정도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비하면 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네, 저도 정신과 다니는 사람으로 선생님과 현대의학에게 많이 감사하고 있지만 자살률 1위 20년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대해서 의료 종사자분과 종교인들이 좀 각성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 꺼낸 이유가 선생님 저서 좀 봤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책에다가 좀 잘못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었으려나요? 근데 그건 맞죠. 자살률 1위 20년이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20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정신의료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심각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좀 떨어지고 있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또 특히나 염려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 빠른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살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회 정책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또 지원을 하려고 한 바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과거 자살률의 상당 부분은 노인 자살률이었습니다. 노인층에서의 자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노인 자살과 관련된 부분은 원인이 비교적 물론 모든 자살이 복잡합니다만 다른 자살에 비해서 노인 자살률에 있어서는 노인 빈곤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비하면은 분명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중년층과 청년 자살률에 있어서는 워낙 이게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다 보니까 단순한 지원책만으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 쪽에 있어서는 이게 정신과 진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정신과 진료를 초진해 보는 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즉 내가 지금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부분 1차 의료겠죠. 그 의원급, 정신과 의원급에서 빨리 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정신과를 찾아서 전화를 해보면 뭐 몇 주 대기, 경우에 따라서 몇 달 대기, 이건 지금 저도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한테 진료를 보시려고 하면 사실 상당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한 게 고민입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1차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1차 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의 최전선에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초진 진료가 어렵다? 라고 하면 이건 뭐야가 돼 버리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래도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는 좀 있는 편이라 더 이제 초진 진료를 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재진 진료 환자분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초진 진료분들을 봐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 진료분들을 제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못 보더라도 재진으로 진료 보시는 분들의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더라도 초진 진료를 더 일정량 봐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신의료계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보건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률과 관련된 두 번째 영역은 정말 자살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에게 급성기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거는 오늘 주제랑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에 오늘 강의 후반부에 오늘 강의는 아니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후반부에 이번 우리나라 입원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금 사각지대, 허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책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뭐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는 해서 혹시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겸허히 제가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거나 언급하는 데 있어서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황군님께서는 보도준칙, 보도지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언론에서 잘 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바뀌는 분위기라는 걸 제가 최근에 좀 느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가지고 유튜브 쪽은 좀 자극적인데 반해서 기사는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덜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방향 뭐랄까요 그래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 미안 채널님께서 언급을 바로 주셨었군요. 제 책에서의 어떤 제 장래 희망이 과거에 지금은 물론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목사였다는 대목 때문에 이제 제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정신질환이랑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게 불안이 됐던 불면이 됐던 우울이 됐던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런 측면도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정신의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종교적인 측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과 정신의학적인 측면을 엄연히 제가 구분해 가지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동돼 버리면 섞여 버리면 이게 엄연히 다른 영역을 섞어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게 시각이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려고 하죠. 앨리스 H님께서는 저는 뉴스를 보면 형량보다 정신과 치료를 해줘야 할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이슈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흑황근님께서는 운동하시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면서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좀 상황을 잠깐 여러분들의 대화를 좀 조금 홀드하고 뒤에서 제가 좀 더 같이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동기를 알 수 없는 동기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 원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욱하는 심정의 분노라고 보기에도 뭔가 너무 과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은 이상동기 범죄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실제 이상동기 범죄가 늘었다는 통계 수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언론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공식적이지 않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번에 그 레카 사태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생겼을 때 그게 2차적으로 가공돼 가지고 재생산되는 양은 확실하게 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더욱더 이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났다. 그리고 되게 이런 부분들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영역들이 하나의 어떤 이거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경제 활동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극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게 그거를 그냥 때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층이 이렇게 강하게 팬층으로 결합하면서 이러한 영역들이 강화되는 측면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전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기 싫습니다만 찌양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 레카 그리고 무슨 연구소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신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뭐 그분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듣는 입장에서도 이건 거의 사회적인 트라우마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이나 또 유튜브나 SNS에서 언급되는 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뜰 때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사회적인 시선은 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하나의 내용은 우리 어른들이 그런 우리 사회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극소수의 사건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극단적인 사건들을 SNS를 통해서 비교적 흔한 사건이라고 착각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동생 손잡고 놀이터 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모르는 애들하고 막 섞이고 형 동생하고 그러다가 뭐 좀 맞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사실 심각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죠. 뭐 납치가 일어난다거나 학대가 일어난다거나 거기서 무슨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그러지 않죠. 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제 자녀를 혼자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순간 불안하거든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불안도를 높이는 상황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지금 제가 약간 이상동기에서 자꾸 딴 데로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있게 되면 이번 은평구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분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셨고 그 가족분들은 뭐 말도 못하게 참담한 심정이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언론으로부터 접하는 혹은 SNS를 통해서 접하는 일반적인 우리들 역시도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또 나오네. 근데 다만 거기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 살짝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신질환자의 어떤 범죄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즉,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해. 정신질환자들은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라는 식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죠. 실제로 전체 범죄자들 중에 전체 범죄자들 중에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확률은 0.3에서 0.7%여서 일반 인구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 인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후반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누구나가 우리 가족 중이든 나 자신이든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충분히 정신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 그런 사회적인 낙인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강력범죄율에 있어서 가지고는 조금 언론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사마다, 콘텐츠마다 언급이 좀 다르긴 합니다. 즉, 범죄자 중에서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들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따지면 2.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높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통계를 좀 보면 이거를 강력범죄자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전체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자 수 그리고 정신질환자 10만 명 중에 강력범죄자 수를 따지면 정신질환자에서의 강력범죄 비율이 반 정도 떨어집니다. 68.2 대 33.7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범죄에 있어서도 이게 일반 인구군에 비해 가지고 낮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범죄자 수에서 정신질환자의 수에 대한 퍼센티지도 마찬가지고, 전체 정신질환 안에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비율도 일반 인구군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다, 현격히 떨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우리가 정신질환자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잘못된 통계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어떤 범죄에 있어가지고 이게 심신미약을 자꾸 언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실제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성격으로 인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자신의 어떤 범죄가 본인의 어떤 우발적인 분노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의한 어떤 원인이라는 식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 코스프레를 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범죄에 있어가지고 감형 사유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건 저만 하더라도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분들이 범죄자에서의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올 때 저 정신질환을 핑계 삼아 저 강력범죄자가 감형이 된다거나 혹은 일찍 출소해서 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게 아닐까라는 걸 염려하시게 되죠. 이 부분은 예전에 정신과 선생님 중에서 차승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공주에 있는 법무병원이 있거든요. 범죄자들 중에 중증 정신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그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돼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한 교정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신과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러니까 교정시설이자 정신과 병원인 거죠. 그럼 법무병원에서 일하셨던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나의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이 범행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신질환에 대한 게 범죄의 원인으로 상당 부분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감형사유나 혹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의 범죄적 원인을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문제라고 바라봤던 측면이 있다면, 지금의 시선은 현대 정신의학의 시선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기보다는 정신질환이 있지만 범죄를 한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즉, 이거 엄연히 분리해서 보는 거죠. 즉, 정신질환에 대한 영역과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역시 구분해가지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범죄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그리고 교정과 관련된 부분 역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영역들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범행의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받게 될 어떤 심각한 위해 상황이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판단력이 있냐 없냐도 상당 부분 중요하거든요. 과거 얘기를 자꾸 좀 꺼내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전에 신림역에서 그 칼부림과 관련된 이상동기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2심 판결까지 제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 확정이죠. 거의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오면은 대법원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피의자가
본인의 어떤 정신병적 장애를 주장했었어요. 예, 그리고 감정에서도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어떤 범죄의 영향을 감정 평가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결국 이거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감정 사유, 그러니까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범행 당시에 아무리 이 피의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다른 행동들을 봤을 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들이 받게 될 위해, 그리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일으키게 될 문제의 영역에 대한 판단력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의 판단력이 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와해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형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 사람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정신과적인 증상이 계속 발현되고 있다면 이 처벌과 치료는 별도로 진행이 되겠죠. 네. 때에 따라서는 법무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해 있는 상황으로 이 사람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에서의 범죄에 있어가지고 처벌과 치료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그 무언가가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조금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지죠. 이 부분 하기 전에 잠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야기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저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이런 이상동기 범죄, 어찌됐건 이 정신질환과 그 범죄의 연관성에서는 일반인만 항상 이 타겟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아까 누가 임세원 교수님, 세런님께서는 임세원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북 삼성의 임세원 교수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를 입으신 거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 정신과 의사의 어떤 신체적인 보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법률도 꽤나 지금은 법률적인 보완, 제도적인 보완도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원마다, 정신과 병원마다 비상벨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신과 진료실이 이렇게 완전히 문 하나만 있어서 막힌 공간이 되어버리면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도주를 한다거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실 옆에다가 도주로와 관련된 별도의 출구를 만드는 것 역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혹은 의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 같은 것들을 비치하는 것 역시도 지금 제도적으로 언급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앨리스 H님께서는 선생님 자살 시도자는 폐쇄병동, 지금은 보호병동이라고 하죠. 보호병동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서 자꾸 자살 시도를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묶어놓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오늘 주제가 되게 어렵긴 하네요. 제가 어쨌든 정신과 보호병동, 예전에는 폐쇄병동이라고 불렸던 공간을 우리가 일반 병원에 있는 일반 병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 병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하든 항생제를 받아야 하든 검사를 받아야 하든 우리 몸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료에 대한 협조가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온전하고요.
하지만 정신과 보호병동 치료라는 건 외부 환경과 폐쇄되어 있는 환경이죠. 외부 환경과 폐쇄되어 있는 환경 플러스 이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의 안전입니다. 병에 대한 치료는 외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방병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신과 안에서는 일반 병실과 유사한 환경의 병실에서, 병동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방병동이죠. 근데도 보호병동, 폐쇄병동이라고 불려졌던 보호병동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의 치료 의사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병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가 될 만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이분이 이 일반 병동에서 또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치료진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에게 24시간 감시를 하라고 맡기거든요. 근데 보호자들 역시도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병동이라는 게 정신과에서 특수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 보호병동이라는 공간은 어쨌든 비자의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게 입원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 다 발생하고, 그 안에서는 외부와의 환경 자체가 통제되죠. 그러면 인권이 제약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인권이 제약되는 상황은 교도소, 그리고 군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끌려가잖아요. 네. 군대라는 환경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있는 게 저는 정신과 보호병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호병동을 아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보호병동에서 치료 안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하지만 보호병동이 아니고서는 이 환자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호병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숙련된 의료진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도 행동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일단 일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보호병동 안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또 2차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격리병실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격리병실 안에서 일정 시간,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정말 길면 2시간,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제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관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안에서도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환자 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앨리스 H님께서 언급하셨던 저희가 억제라고 해서 억제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딱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이런 억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침대에다가 묶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경우고 CCTV로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찰하게끔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 이런 처치를 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의무 기록으로 작성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모 병원에서 이 상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 그리고 과도한 어떤 보호나 억제에 대한 이런 행동이 일어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물론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처치 자체가, 이러한 보호나 억제에 대한 처치 자체가 비의료적인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병동에서의 이러한 처치들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시선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지금 염려를 좀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오히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심각해지네, 내용이 오늘. 어떡하지? 네. 그래서 또 조금 제가 이후의 내용들을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자, 그러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동의 범죄가 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사회적인 이유들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입원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또, 네, 이 부분이 바로 또 뒤에 나오니까 무거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거든요. 지금 사실 정신의학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의학은 지금 상당히 제도적인 과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과거의 정신의학은 중증 정신질환 중심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알려졌던, 그리고 심한 주요 우울 장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폐쇄병동으로 불렸던 보호병동 기반의 의료가 상당히 주축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1차 의료 중심으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거든요. 이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에서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택가 주변에 정신과를 많이 찾을 수 있죠. 직장 근처에서도 정신과를 많이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정신과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 속으로 정신진료에 대한 1차 진료는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쉽게 가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데에 대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즉, 진료를 볼 수 있는 정신질환군이 과거보다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정신과 진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불면, 불안, 그리고 내 인생에서의 고민 상담,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정신과 진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는 상당 부분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죠.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중증 정신질환과 관련된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 입원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축소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16년도에 개정이 되고 2017년도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개정된 정신건강보건법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비자의 입원이죠.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게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증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의 질환 때문에 그래요. 내 질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왜곡이나 환청이나 망상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입장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에게 내린 결정, 이게 자살이죠. 이런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인식을 못해요. 이게 병 때문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의 입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강제 입원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한 명, 즉 가족이죠.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입원이 가능했어요.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자의 입원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바뀐 법에 따라서는 보호 의무자 2명, 즉 가족 2명, 이것도 직계 보호자입니다. 형제는 안 돼요. 같이 살고 있으면 모를까 떨어져 있는 형제는 안 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밖에 안 됩니다. 혹은 아내, 같이 살고 있는 아내. 그리고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일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명은 이제 그 병원 안에서, 그리고 한 명은 외부에서 와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자의 입원을 잘못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침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만약에 입원을 시켰을 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 이거는 굳이 비자 입원까지 안 하고 외래 치료도 돌려도 되는 상황인데 요가 발생해 버리면 그러면 퇴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비자의 입원 요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해의 위험과 타해의 위험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게 뚜렷하면 상관없어요. 뚜렷하게 스스로 뭐 이미 시도를 했다거나 누군가한테 해를 끼친 적이 있다거나 하면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죠. 근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진료를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 자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의사도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근데 다른 선생님이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또 안 해요. 생각만 하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혹은 숨겨요. 네, 어떤 자타의 위험에 대해 가지고 면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근데 환자는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위험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에서도 그러한 그 위험성들이 엿보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중립지대죠. 그런 경우에 입원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건 입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갑자기 입원을 시킨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환자 인권을 과하게 제한한 나쁜 의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보호의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힘듭니다만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쳐요. 이분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경찰이 뭔가 위험하다는 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입원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직계보호자만 가능하잖아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신경도 쓰고 싶지 않대요. 상종도 하기 싫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계보호자가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되지 않는 직계보호자가 많은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법적으로 더 이상 직계보호자의 관계가 아니거나 뭐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의 십몇 년간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 와서는 당신이 직계보호자니까 이분이 입원시키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가 되면은 거기서 내가 흔쾌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혹은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그 직계보호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직계보호자에 의한 어떤 입원 절차가 있냐 하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거 일본 제도거든요. 일본 제도인데 일제 강점기 시기 때 우리나라로 들어온 제도예요. 근데 심지어 일본도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직계보호자에 의한 입원, 강제 비자의 입원이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외국 대부분은 이거를 지자체나 지방 가정법원이나
이 공적인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맨 처음에는 의사가 판단해요. 맨 처음에 의사가 이건 입원 필요합니다. 비자 입원 필요합니다면은 일정 기간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시킬 때는 좀 더 공적인 기구, 즉 지자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이거는 의사가 기록한 의무 기록들이나 판단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판단을 내려줘요. 이거는 환자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환자 본인의 가족들의 의사도 아니에요. 상관없이 의사와 지자체나 법원에 의해서. 이러면 좀 더 공적인 게 가능해지죠. 근데 지금은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이 감지됐을 때 이 사람을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급성기 치료를 넘길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유희님께서는 응급실 48시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좀 더 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에 의해 가지고 48시간 입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48시간 이후예요. 48시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로 인해서 입원 절차를 바꾸지 못하면 이 환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와서. 입원시킨 경찰관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과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신과 병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 다 최근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는 3차 병원, 즉 대학병원들이죠. 주변에 있는 3차 병원에 정신과 보호병동을 운영하시는지를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병원들 중에서도 정신과 보호병동이 없는 대학병원이 빅5 병원 중에서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면, 보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병동의 병상수가 몇 개가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빅5 병원에서 정형외과 병상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아마 100개는 넘을걸요? 100병상은 넘을걸요? 내과 병상수, 외과 병상수, 산부인과 병상수?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정신과 보호 병상수가 몇 개나 될까요? 빅5 병원들 중에서. 대부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20개에서 50개 안팎입니다. 즉 병실 수가, 입원할 수 있는 환자 수가요. 대학병원에서요. 정신질환이 가장 시급할 때 가장 급성기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일 겁니다. 근데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상수가 점점 없어지거나 줄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급성기 치료를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2014년도죠. 꽤 됐어요. 2014년도에 광주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병동 없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청량리 정신병원 없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성 안드레아 병원 없어졌습니다. 특히 저 성 안드레아 병원은 그 어떤 정신과 선생님들도 저 병원에서의 치료를 신뢰하지 않는 분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상수도 꽤 됐어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경기도 도립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보호병동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3차 병원인데요. 대부분 대학병원입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인데 전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정신과 보호 병상수가 840개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리고 이거는 점점 더 아마 이게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급성기 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을 시킬 병원이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시킬 병원이 없어서 제가 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하죠?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러님께서 대구 효목동 대동병원에 보호병상 수가 제법 많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경북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광고에 해당 안 되겠지? 대구에 대동병원 2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구는 진짜 지역사회에서 이 대동병원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병원들이, 심지어 이 대동병원은 도심지에 있어요. 예. 그리고 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운영을, 나 이거 우리 광고 때문에 좀 염려되긴 한데, 이거는 근데 의학적인 소견이니까요. 의학적인 소견으로, 예. 병동을 그래도 참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병원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동병원에서 병동을 운영하시는 걸 상당히 예전보다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네. 물론 정신과 병동 내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터졌던 사건, 사고 역시도 저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뭐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교수님과 함께 인권위원회 조사 목적으로 경북지방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병원들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때보다.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인권에 대한 부분도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산으로 가긴 하는데 요번에 그 사건 사고 일어났던 병원의 거의 보호실이거든요. 네. 격리실이라고도 부르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격리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병실 내에 없더라고요. 보호시설 내에, 그 격리실, 보호실 시설 내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인권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자가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안에다가 칸막이를 따로 마련해 놓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을 수 없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돼서 화장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CCTV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인권 때문에 이 CCTV가 있는 환경에서는 화장실 시설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냐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환자가 화장실을 가고자 할 때마다 환자를 직접 데리고 화장실을 가라. 그만한 인력이 정신과에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만큼이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환자분들은 판단력이 와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화장실 간다 그래요. 그럼 그럴 때마다 24시간,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의료인이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또 무슨 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건 물론 중요하죠. 환자분들이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보호병동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치 않게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인권이 제약된 환경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투명하고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인권에 대한 제약은 어쩔 수 없죠. 치료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니까요. 숙박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병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병상 운영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입원 제도의 문제였거든요.
대부분 만성병원만 운영이 가능한 수가예요. 만성병원이라는 거는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 이분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큰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죠. 근데 필요한 부분은 필요 상황에서 급성기 치료를 할 때의 수가예요. 그때는 의료 인력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치료비 자체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가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기 병동들이 점점 줄거나 없애거나 대학병원 아예 그냥 병동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의 입원의 결정권자, 지금은 가족들한테 맡겨져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자체나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아낀다 그러면 또 정부분들이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는 가족들한테 책임져 놓은 거예요. 가족들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건 가혹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계보호자가 어떻게 모든 가족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내가 거기에 있어서 결정권자로 책임질 수 있겠냐고. 불가능해요. 앞으로의 사회는. 정신의학의 영역은 물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의원급에서 하는 1차 의료기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죠. 물론 여기도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진 진료가 빨리 안 된다는 측면들. 근데 또 재진 환자분들 중에서도 증상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진료를 보려고 그러면 의사의 인력은 제한돼 있잖아요. 제가 진료하는 거를 간호사나 뭐 치료사나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완비나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만성병원. 그냥 이거는 이제 관리 형태의 입원 제도죠. 이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깁니다. 네. 1차 의료기관과 만성정신병원은 그래도 지금 비교적 각각의 영역이 구축되어 있어요. 물론 뭐 제도적인 한계가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 중간에 있는 응급정신의학이나 급성기 정신병원만큼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건 대한민국 거의 지금 사각지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상 이 부분에 종사하시거나 이 부분의 제도를 완비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보고 너가 뭐 이쪽 영역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함부로 어떻게 떠드냐라고 저보고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응급정신의학과 급성기 정신병원은 제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원도 너무 미약하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 역시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 제도 완비되고 지원이 이루어져도 의료 인력이 없어가지고 운영 안 될 거예요. 결국엔 또. 이게 사명감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사명감 얘기 들으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필수 의료라는 얘기예요. 지금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필수 의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필수 의료라 그러면은 내외소산정을 얘기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딴 거 얘기할 뻔했네. 근데 지금 정신과 빠져서 얘기하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필수 의료에 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응급정신의학이나 급성기 정신병동 이쪽은 필수 의료예요. 필수 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신과 다른 과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좀 편한 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의료 인력이 지금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는 좀 염려되죠. 1차 의료나 지금 만성기 병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염려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가지면서 응급정신의학과
급성기 정신의학을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이쪽으로 의료 인력을 어떻게 다시 사명감 플러스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력을 끌어당길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우, 제가 너무 흥분하네. 큰일 났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사법 입원제도. 법원에서 이제 입원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아마 가정법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책임제. 중증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치료 비용과 관련된 거를 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그러니까 짐 지우지 말자는 거죠. 부담을 주지 말자는 거죠.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급성기 치료나 응급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국가가 그 입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되 그 치료와 관련된 치료 비용 역시도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도 조금은 무마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보완될 수 있겠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흥분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낮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게 물론 뭐 범죄랑 연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유병률로 따지고 보면 1%에서 2%예요. 이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회 뭐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1에서 2%입니다. 그러면은 뭐 양성장애 포함하고 그러니까 주요 우울장애처럼 좀 심한 우울증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중증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월등히 높아집니다. 적어도 5에서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조현병과 관련된 어떤 발병 이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 소인과 환경적인 강한 스트레스가 딱 맞부딪혔을 때 조현병 발현하거든요. 근데 유전자적인 소인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주변 돌아보시면 적어도 뭐 8촌 이내의 친척 중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 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일정 부분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사회적인 대처는 완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의료 대란 상황이라 이 부분이 좀 더 우리한테는 피부적으로 와닿기는 하죠.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측면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정신과 영역 역시도 응급정신의학과 급성기 정신의학 영역은 필수 의료 영역으로 우리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제도나 지원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시간을 넘겼습니다. 행복서구님께서 다음 방송 없으면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 정신과 의사 저 이건민이라는 정신과 의사 좀 심하네. 아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또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 정신과 의사 그래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구나. 우리가 몰랐지만 정말 정신과적으로도 정말 필수 의료 영역에서 바라봐야 되는 구석이 있네. 그리고 그게 막상 나랑 멀리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역이었네를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나 또 정신의료계나 이쪽 또 여러 가지 환자분들 단체가 또 있어요. 그쪽 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다 정신질환자들이 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절차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또 치료적으로 우리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힘도 보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디님께서 시간이 너무 넘어가는 거를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도 무거운 얘기를 좀 가져왔지만, 항상 저는 다음번에는 조금은 더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다 지금 확인 못했는데, 제가 지금 남아가지고 댓글 다 확인할 거거든요. 댓글 다 확인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또 여러 가지 조언이나 코멘트, 또 궁금증, 제가 또 이렇게 담아놨다가 또 다른 방송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10시에 정신과 의사의 세상의 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